또 떨어졌어, 언니. 에이, 거짓말. 너 이번엔 거의 확실하다며? 그러게 나도 그랬는데 실력이 부족했나 보지 뭐. 근데 말이야, 춘자야, 나 좀 이상한 얘기 하나 들어서. 이상한 얘기. 응, 거기 있잖아, 그 시험 말이야. 원래 좀 돌아간대. 돌아가요? 뭐가요? 그니까 이건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붙을 사람은 애초에 정해져 있다는 거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자는 32번 박춘자 씨입니다. 말은 세수를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자신 있었는데 말이죠.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예요. 공무원 시험은 공부가 부족해서 삼수 끝에 포기했는데 기간제 행정직마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저는 박춘자입니다. 35살, 올해로 공직 도전만 7년째네요. 대학 다닐 때부터 행정직 자격증 따고 구청 인턴 경험까지 있는데 왜 매번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세요. 춘자야, 그냥 시집이나 가. 고생만 하고 있네. 하지만 저는 꿈이 있었어요. 구청 민원실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이 좋았거든요.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복지 혜택 물어보실 때 제가 도움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 드리기도 했죠. 그때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손잡아 주시던 그 따뜻함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도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어요. 1968년에 면사무소에 들어가셔서 구청에서 정년퇴직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구청에 간 적이 있어요. 모두가 박 주사님 하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인사하시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어땠어, 춘자야? 옆집 김영희 언니가 물었어요. 영희 언니는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데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만나요. 또 떨어졌어, 언니. 아이고, 그럴 수가. 넌 그렇게 준비 잘했는데. 뭐? 실력이 부족했나 봐. 영희 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춘자야, 사실 내가 듣기론 거기 원래 좀 돌아가는 데라던데.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 정해져 있다고 할까? 집에 돌아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1984년 서울 올림픽 준비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온 나라가 들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서러웠어요. 춘자야, 밥 먹어야지.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식탁에 앉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결과 나왔니? 네. 또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알아볼까? 옛날 동료가 아직 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제 실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세상이 그렇게 공정하지만은 않다, 춘자야.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꼭 붙을 거야.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모든 노력이 정말 소용이 있는 걸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어요. 또 떨어지면 정말 포기하기로요. 아, 그런데 내일은 네 번째 시험을 위한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에요. 어쩌죠? 네. 뭐라고요? 구청 민원실에서 원서를 내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상대방은 제 전 상사였던 김 계장님이었죠. 춘자 씨, 이번에 노인복지과에서 기간제 뽑는다고 하던데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노인복지과는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부서였거든요. 그동안 일반 행정직만 지원했는데 이건 정말 운명 같았어요. 계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서둘러 노인복지과로 향했어요. 벽에 붙은 공고를 확인하니 정말 기간제 행정직 모집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까지 마감 1시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복지과에서 원서 내러 왔습니다. 접수처에서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 제 팔을 툭 쳤어요. 언니도 여기 지원해요? 27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네, 그런데요. 그 여자는 제 이력서를 힐끗 보더니 웃음을 머금었어요. 언니, 몇 번째예요? 지원하는 거? 그건 왜요? 그냥요. 언니 얼굴이 낯익어서 전에도 본 것 같아서 불편했지만 대답했어요. 4번째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럼 미리 말해드릴게요. 언니는 이번에도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더니 귓가에 속삭였어요. 우리 아빠가 인사 담당이거든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냥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요? 그냥 언니한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 여자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절차는 단순했어요. 서류 심사 통과자는 일주일 후 면접을 봅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그 여자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춘자야, 나 민영이 엄마야. 동창 친구 미영이었어요. 미영이는 은행에 다니는데 종종 연락하며 지냈죠. 미영아. 웬일이야? 너 이번에 노인복지과 지원했다며? 내가 우연히 들었어. 응? 어떻게 알았어? 춘자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남편 동생이 구청에 있거든. 방금 전화가 왔어. 이번에 노인복지과 자리에는 벌써 내정자가 있대. 손에 쥐었던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내정자라니. 그게 누군데? 구청장님 조카 딸이래. 윤지영이라고. 근데 듣자 하니 너무 당당하게 다닌다나? 아빠가 인사과장이라고. 그 순간 아침에 만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윤지영. 정말 그 여자였나 봐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그토록 열정을 쏟은 공직의 꿈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부모 덕에 손쉽게 얻는 자리였던 거예요. 1983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밤 시험 공부를 하고 모의 면접을 준비하고 행정 용어를 외웠는데 그들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봤어요. 공직사회 불공정 채용 의혹 제기돼 시민단체 조사 나서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움직였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 면접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면접장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지원자들은 저마다 서류를 들춰보며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죠. 저도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박춘자 씨, 들어오세요. 면접실에 들어서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중앙에는 백발이 성성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그 옆에 인사과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있었죠. 그가 바로 윤지영의 아버지겠죠? 안녕하세요, 박춘자입니다. 평소와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지원 동기, 업무 적합성, 전문성, 모두 예상했던 질문들이었죠. 이번에는 특히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시험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부구청장님이 물었어요. 네, 있습니다.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것은 제가 얻은 정보인데요. 이번 채용에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이 사실인가요? 순간 면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인사과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부구청장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구청장님 조카딸 윤지영 씨가 이미 합격이 결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면접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겁니까? 부구청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다른 면접관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런 소문이 어디서? 인사과장이 더듬거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어요. 지난 3번의 채용에서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인맥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모두 구청 내부 관계자와 연결되어 있더군요. 사실 이건 떠보는 거였어요. 미영이의 남편 동생에게서 대충 들은 정보와 제가 수집한 소문을 종합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효과는 강력했어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춘자 씨, 이런 이야기는 면접과 무관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다른 면접관이 말을 돌리려 했어요. 저는 진정한 공정함을 원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시민단체와 언론에 제보할 생각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면접실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진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거든요. 복도에서 나오는데 윤지영이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언니, 뭐라고 했어요?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당신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누군가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박춘자 씨죠?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죠. 네. 누구신가요? 저는 시청 감사과 김동현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김동현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오늘 면접에서 있었던 일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감사과에서 몇 달째 구청 채용 비리를 조사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춘자 씨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들은 소문들을. 증거는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춘자 씨가 도움을 주신다면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내부 고발자가 필요합니다. 춘자 씨처럼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의 증언이 중요해요. 1984년 봄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내부 고발자가 된다면 앞으로 공직에 발을 들이기는 더욱 어려워질 테고,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저처럼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아주셨어요. 춘자야,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생각했어요. 정의와 안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했어요. 내일 아침 김동현 씨에게 전화해서 협조하겠다고 말할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희미한 빛 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김동현 씨,
박춘자입니다.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청 근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2시간 후 시청 뒤편 조용한 카페에서 김동현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춘자 씨가 경험한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사소한 것이라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1980년부터 시작된 제 도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이상하게 떨어진 일, 두 번째 시험에서 들은 소문들, 그리고 윤지영과의 만남까지. 이 윤지영이라는 사람, 정확히 뭐라고 했죠? 김동현 씨가 집중하며 물었어요. 언니는 이번에도 떨어질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인사 담당이거든요라고 했어요. 녹음을 마치고 김동현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연루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요. 제가 뭘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족에게도요. 그리고 그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우리 만남도 비밀로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괜한 피해 망상이겠지 생각했어요. 이틀 후 면접 결과 발표일이었어요. 홈쇼핑에서 일하는 같은 동네 여자분이 구청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저는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뭐야 이게? 제 이름이 있었어요. 합격자 명단에 박춘자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합격한 건가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축하해요, 박춘자 씨. 낯선 여직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이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여직원이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윗분들이 갑자기 명단을 뒤집었다더라고요. 원래는 윤 과장님 따님이 된 거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하게 바뀌었대요. 그랬군요. 첫 출근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준비 잘하세요. 기쁨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왜 갑자기 김동현 씨의 조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면접장에서 한 발언 때문에?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춘자야, 정말이니?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축하한다, 딸. 아버지도 드물게 미소를 지으셨죠.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박춘자 씨, 김동현입니다. 합격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혹시 선생님 덕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예요. 아마도 박 씨가 면접장에서 보여준 용기 덕분일 겁니다. 윤 과장이 겁을 먹은 거죠. 그래도 이상해요. 뭔가 함정 같은 느낌이. 조심하세요.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거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첫 출근 날이 다가왔어요. 복지과에서 일한다는 게 꿈만 같았죠. 새 옷을 입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어요. 드디어 제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구청에 도착해 노인복지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직원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춘자 씨. 모두 친절했어요. 하지만 몇몇 직원들은 묘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죠.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이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춘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윤 과장 딸을 제치고 들어오시다니. 그게
저는 그냥 실력으로. 다들 알아요. 춘자 씨가 면접장에서 한 말도 시청 감사과와 접촉했다는 것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조심하세요. 윤 과장님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엔 춘자 씨가 이기셨지만 그분은 구청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라고요. 그날 오후 윤 과장을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인사를 했지만 그는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퇴근길 주차장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박춘자 씨. 뒤돌아보니 윤지영이었어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무슨 뜻이죠? 언니 때문에 우리 아빠가 곤란해졌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불공정한 채용 과정이 문제예요. 언니,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아빠는 구청장님과 고등학교 동창이라고요. 언니가 뭘 해도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사라졌어요. 그 말이 위협처럼 들렸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데. 그날 밤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일주일째 저는 업무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에서는 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를 관리했죠. 꿈꿔왔던 일이라 매일이 보람찼어요. 그날 아침 과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춘자 씨 새로운 업무를 맡아줬으면 해요. 네, 무슨 일인가요? 복지 혜택 부정수급 조사예요. 최근 몇몇 어르신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확인해줘요.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열심히 검토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명단에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1920년대생으로 80대가 넘으신 분들이었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 확인도 어려울 것 같았어요. 퇴근 무렵 동료 이미라 씨가 다가왔어요. 선배님, 그거 특별조사예요? 응, 부정수급 관련인데. 조심하세요. 작년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는데. 미라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담당자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쫓겨났어요. 왜? 그분이 발견한 게 부정수급자가 아니라 다른 거였대요. 다음 날 저는 명단에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소지에 도착했는데 집이 너무 낡아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죠. 거기 누구요?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옆집 어르신 좀 찾고 있어요. 구청에서요? 그 집은 벌써 3년째 비어 있어요. 그 어르신 돌아가셨는데 등골이 오싹했어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집도 비슷했어요. 한 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다른 집은 건물 자체가 헐린 상태였어요. 이상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모든 수급자의 담당 공무원이 동일했어요. 윤정기, 윤 과장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부정수급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복지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김동현 씨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제가 큰일을 발견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인가요? 윤 과장이 돌아가신 어르신들 명의로 복지금을 받고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춘자 씨, 지금 당장 그 자료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시청 앞 공원에서 만납시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윤 과장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디 가세요, 춘자 씨? 아, 잠깐 외근이요. 무슨 서류예요, 그거? 그의 눈이 제 가방을 향했어요. 그냥 제가 검토 중인 거요. 오늘 보고서 마감인데 외근은 무슨. 윤 과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잠시 제 방으로 오시죠. 윤 과장 방에 들어가자 그가 문을 닫았어요. 박춘자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뭘 알아냈죠? 알아냈다뇨. 그냥 부정수급 조사 중이에요. 당신, 내가 왜 딸 자리를 포기했는지 알아요? 감사과에서 조사 중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조사의 발단이 당신이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윤 과장님, 전 그냥 제 일을 20년이에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일을 당신이 일주일 만에 찾아냈다. 대단하군요. 그럼 정말로 어르신들 복지금을 조용히 해요. 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구청장이 얼마나 많은 뒷돈을 요구하는지. 그래도 그건 범죄예요. 어르신들 돈을. 당신도 똑같이 할 거예요. 월급 얼마 받는다고 생각해요? 애들 대학 보내고 집 장만하려면. 여기선 다 그래요. 전 달라요. 절대로 그런 짓은. 윤 과장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순진하군요. 알아요? 당신이 자리 잡은 것도 다 계획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구청장이 직접 지시했어요. 그 여자 채용해. 그리고 지켜봐. 당신이 내부 고발한다는 소문이 퍼졌으니까 차라리 당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주자는 거였죠. 충격이었어요. 제가 합격한 것도 이 일을 맡게 된 것도 모두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조사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제가 알아낼 거라는 걸 모르셨나요? 실수였어요. 이 과장이 당신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걸 늦게 알았죠. 윤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선택해요, 박춘자 씨.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면 당신도 우리 식구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때 문이 열렸어요. 구청장이 들어왔어요. 윤 과장, 무슨 일이에요? 구청장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박춘자 씨군요. 구청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윤 과장이 당황해했어요. 하지만 구청장은 침착했어요. 춘자 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제 방으로 오세요. 두 사람을 따라 구청장실로 향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인 걸까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걸로 만족해야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망쳐, 춘자야. 지금이라도. 구청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구청장실은 웅장했어요. 벽에는 대통령 표창장과 각종 상패들이 걸려 있었죠. 구청장은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봤어요. 앉으세요, 춘자 씨.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구청장과 윤 과장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박춘자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구청에 필요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 말이에요. 요즘 공직사회가 많이 부패했어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많이 변했죠. 구청장이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담배 연기가 사무실에 자욱하게 퍼졌죠. 윤 과장이 한 일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이 자리에 앉으면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해요.
모든 직원의 생계,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까지. 구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았어요. 윤 과장의 딸이 대학에 갔고 아들은 군대에.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월급으로? 그래도 그건 범죄예요. 어르신들 복지금을 빼돌리다니. 맞아요. 범죄죠. 구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선택을 강요해 왔어요. 당신도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윤 과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집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구청장이 손을 들어 윤 과장을 멈추게 했어요. 춘자 씨, 당신이 발견한 자료 모두 압수하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이건 국민의 세금이에요. 어르신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구청장이 따져 물었어요. 언론에 제보할 건가요? 윤 과장을 감옥에 보내고 20년 경력의 공무원을 잃을까요?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정의와 인정 사이에서 갈등했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돈을 반환하고 앞으로는.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놀랍게도 김동현 씨와 함께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시청 감사과입니다. 구청장과 윤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구청장이 당황한 듯 물었어요. 박춘자 씨가 오랫동안 저희와 협력해 왔습니다. 오늘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되었고요. 김동현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제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죠. 자료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김동현 씨는 빠르게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윤정기 씨, 구청장님, 두 분 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윤 과장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발, 제 가족만큼은. 애들이 아직 어린데.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악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그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거죠. 김동현 씨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잘했어요, 춘자 씨. 덕분에 큰 부패를 밝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윤 과장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의 심판을 받겠죠. 그게 정의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윤 과장의 울부짖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맞아주셨어요. 춘자야, 뉴스 봤니? 너희 구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뉴스에 이미 보도가 나갔나 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냥 일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윤 과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당신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틀 후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어요. 구청 복지비 횡령 사건 발각. 내부 고발자의 용기. 기사에는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공직사회에서 제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출근하자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점심시간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앉았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윤지영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윤지영 씨, 우리 아빠가 지금.
유치장에 있어요. 할머니는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가 뭘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을 망치고 말문이 막혔어요. 정의를 위한 일이었지만 윤과장 가족에게는 비극이 된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건 불법이었어요. 어르신들의 돈을. 우리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중학교 때 엄마가 암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그때 시작된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요. 의료보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1970년대. 많은 가정이 병원비 때문에 무너졌죠. 그래도 그건 다 알아요. 불법이에요.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괴로워했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윤지영이 일어섰어요. 언니는 승리했네요. 정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녀가 떠난 후 밥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김동현 씨에게 전화했어요. 윤 과장님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절차를 밟겠죠. 왜요? 그분 가족 사정이 있었다고 해요. 부인이 아팠다고. 춘자 씨, 범죄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순 없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세상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나 봐요. 그 경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때론 실수하기도 하는 거겠죠.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진정한 정의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어요. 구청장과 윤 과장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을 단순히 악인으로만 볼 수는 없었어요. 더 큰 진실을 찾아야 했죠. 출근길에 김동현 씨에게 전화했어요. 김 선생님, 윤 과장님 면회가 가능할까요? 면회요? 왜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춘자 씨,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게 부탁드려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못해 김동현 씨는 허락했어요. 점심시간에 경찰서로 향했죠. 면회실에서 윤 과장을 만났어요. 1984년에 50대 중반이었던 그는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춘자 씨, 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윤 과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1974년이었어요.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간암 말기였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시 의료보험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수술비, 항암 치료비, 감당할 수 없었죠. 은행 대출도 안 됐어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그래서 복지금을. 처음엔 아니었어요. 사채를 썼죠. 이자가 너무 비싸서 결국 집을 날렸어요. 그때 구청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구청장이요? 네. 그분도 젊었을 때고. 윤 과장,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게라고 했어요. 처음엔 개인 돈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병원비는 끝없이 불어났고 윤 과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구청장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돌아가신 어르신들 명의로 복지금 신청하는 거야. 어차피 확인 안 해. 처음엔 거절했죠. 하지만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군요.
네. 딱 한 번만 하려고 했어요. 아내 수술비 마련하고 끝내려고. 하지만 한 번 선을 넘으니 돌아올 수 없더군요. 구청장도 같이 했나요? 처음엔 도와주는 척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죠. 제가 하는 일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상납해야 한다는 걸. 일종의 보험료라고 했어요. 내가 잡히면 구청장도 같이 잡히니까 서로 지켜주는 거죠.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부패였던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관행이? 오래됐어요.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부터 60년대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군사 정권 시절부터 내려온 관행이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윤 과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병폐였던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윤 과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8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대학까지 보냈죠. 지영이는 이제 취업했고, 그런데 왜 계속했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다 컸는데, 윤 과장이 비통하게 웃었어요. 습관이 된 거죠. 그리고 두려웠어요. 내가 그만두면 구청장이 나를 고발할까봐. 서로의 약점을 잡고 있는 관계였으니까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저는 더 큰 의문을 안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만약 이게 오래된 관행이라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까요? 이 부패의 고리는 얼마나 깊고 넓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묘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림이 들렸죠. 내부 고발자래. 자기 밥그릇 차는 거지 뭐. 앞으로 누가 그 사람이랑 일하려고 하겠어? 마음이 아팠지만 더 큰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했어요. 퇴근 후 시청으로 향했어요. 김동현 씨를 만나러 갔죠. 김 선생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에요. 구청장도 연루되어 있고 더 오래된 관행일 수도 있어요. 김동현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희도 그 점을 조사 중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춘자 씨, 여기서 저희가 맡을게요. 당신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내부자로서 이미 충분히 도왔어요. 이제는 당신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낯선 중년 남성이었죠. 박춘자 씨죠? 누구세요? 말 좀 해요. 내부 고발, 그거 현명한 선택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윤 과장만 잡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더 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공포에 떨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리 가세요. 소리 지를 거예요. 경고해요. 이 일에서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 당신 부모님도 걱정해야죠. 그 말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까지 위협하다니. 놀란 마음에 뛰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죠. 집에 들어서자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아주셨어요. 춘자야,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이런 늦은 시간에.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일이 좀 있어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로 물러서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새벽녘 결심을 굳혔어요. 후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았죠. 더 큰 그림을, 더 깊은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메모를 남겼어요. 어머니, 아버지, 며칠 집을 비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방에 몇 벌의 옷을 챙기고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넣었어요. 잠시 피해야 했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더 큰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어디 가려고요, 춘자 씨?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거기엔 김동현 씨였습니다. 김 선생님, 깜짝 놀랐잖아요. 여긴 어떻게? 어제 위협받았다면서요? 우리가 당신 집 근처에 사람을 배치해뒀어요. 다 지켜봤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 잡았나요? 아직요. 하지만 우린 당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디 가실 생각이었어요? 잠시 피하려고요. 부모님도 위험할 것 같아서. 김동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도망가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호해 드릴게요. 부모님도 안전하게 지켜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김동현 씨는 저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어요. 차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쪽은 검찰청 특수부 최 검사님이에요. 이 사건을 맡게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춘자 씨. 최 검사가 인사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지나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회의실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 내부 고발자들입니다. 김동현 씨가 설명했어요. 춘자 씨처럼 부패에 맞서 싸운 분들이죠.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다들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죠. 여러분, 이쪽은 노원구청 박춘자 씨입니다. 복지자금 횡령 사건을 고발하셨죠. 한 남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일했던 이상문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최 검사가 설명을 이어갔죠. 여러분의 제보 덕분에 우리는 전국적인 공직 부패 정보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더군요. 벽에 걸린 스크린에 조직도가 나타났어요. 구청장, 시장,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잡한 부패의 고리가 펼쳐졌어요. 윤정기 씨는 이 정보들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어떤 의미에선 피해자였죠. 순간 윤 과장의 울부짖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가 완전한 악인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일단은 증거 수집 중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증언이 중요해요 하지만 최 검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예요. 법적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상문 씨가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분노했어요. 그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그럼 우린 뭘 바꿀 수 있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김동현 씨가 대답했어요.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요. 법을 개정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거죠.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지 논의했죠.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됐죠. 한 달 후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구청장이 구속되고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소환됐죠.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관련 소식을 전했어요. 윤 과장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협조했어요. 그의 증언 덕분에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죠. 법원은 윤 과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정상 참작 요소가 많았거든요. 3개월 후
저는 윤지영을 다시 만났어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언니. 그녀가 먼저 인사했어요. 윤지영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아버지가 곧 출소하세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사실, 감사드리러 찾아가려고 했어요. 윤지영이 말했어요. 감사요? 저한테요? 네. 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버지를 위해 탄원서도 쓰고 정상 참작을 요청하셨다고. 놀랐어요. 윤지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군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윤 과장님은 완전한 악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저희 가족은 시골로 내려갈 거예요. 할아버지 농사일을 도울 계획이에요.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에겐 사연이 있고 세상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1년 후 1985년 가을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됐어요.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연대라는 곳이었죠. 내부 고발자 지원 업무를 맡았어요. 제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국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통과됐거든요. 우리 단체가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실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텔레비전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윤 과장이었어요. 그는 시골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은 모양이었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그날의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오늘 우리가 제안한 법이 통과됐어요. 축하한다, 춘자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어머니는 처음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안정적인 공직을 버리고 시민단체에 들어간 것이 못마땅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 주세요.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춘자야, 후회는 없니?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잠시 생각해 봤어요. 모든 게 쉬웠던 건 아니에요. 위협도 받았고 두려움도 컸죠. 하지만 아니요, 아버지. 후회 없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985년의 가을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완벽한 세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용기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인생에서 큰 선택의 순간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옳은 길이 항상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감동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세요.